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1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7절 이 연구의 현상학적 방법, 그 부분을 조금 진도를 조금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6절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디저 그리히셔 자인스 아우슬레공 폴찌트지 예도호,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적인 존재 해석은 하지만 그것에서 기능하는 그 실마리에 대한 명백한 지식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존재론적인 기능, 시간의 기초존재론적인 기능, 기능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능의 가능성, 이러한 기능의 가능성의 근거에 대한 통찰 없이 그렇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적 존재 해석은 한계가 있고, 이것은 현재라고 하는 존재 시간성으로 볼 때는 현재라고 하는 것에만 맞추어져서 영원한 현전, 이 형이상학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뭔가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간 자체는 다른 존재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로서 그렇게 취하여졌으며,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지평으로서 간주되었던 게 아니라 다양한 존재자들 가운데 하나의 존재자로 간주됐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이러한 고대 존재론과 중세 존재론,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존재론에서 무슨 존재 의미의 물음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현 존재의 역사적 지평이 밝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고대 존재론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은 근대까지의 영향을 받은 고대 존재론의 존재 해석은 이 시간을 다양한 존재자들 중에 하나의 존재자로 간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을 그것에 불분명하고 순진하게 그 시간으로 방향 잡은 존재 이해의 지평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의 존재 구조 안에서 시간 자체를 파악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그러한 역사성과 그러한 시간성의 지평으로서 간주되었던 게 아니라 존재자들 중에, 다양한 존재자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간주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재 물음의 다음에 나오는 존재 물음을 원칙적으로 마무리 작업하고 정리 작업하는 이 틀 안에서는 고대 존재론의 토대를 상세하게 존재 시간적 해석이 알려질 수가 없었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존재 물음을 원칙적으로 정리 작업하는 틀에서 볼 때 이러한 고대 존재론의 토대를 상세하게 존재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특히 무엇보다도 그것의 학문적으로 최고로 높은, 그리고 가장 순수한 단계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그 틀에서는 알려질 수 없고, 그 대신에 이 연구의 해석은 뭔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농구의 해석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학문, 존재에 대한 고대의 학문의 어떤 토대와 한계를 구별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그죠? 선택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논문에 대한 해석을 이것은 부여해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한 규정에서 그것을 밝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연구는 이러한 존재 시간성에 대한 고대 존재론의 토대의 해석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러한 존재 시간적 해석은 이런 틀에서는 알려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연구의 해석을 부여하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고대 학문의 한계와 토대를 구별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선택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 논문은 바로 우리에게 전승된, 그리고 이 현상을 상세하게 해석한 최초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최초의 해석이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은 모든 후대의 시간관, 베르그송의 시간관을 포함하여서 모든 시간관을 본질적으로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성의 존재론 이야기하면서 들레즈도 자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현실태와 그 다음에 잠재태를 이야기하고, 그죠? 그런 것에서 니체적인 생선의 존재론을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시간관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한 베르그송의 영향에 의하여, 그죠? 굴절되어 들레즈한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이데거한테의 시간성과 더불어서 들레즈의 시간성이 좀 뭔가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찾아질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다양한 서양 철학의 어떤 그러한 복잡한 철학 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레즈가 정말 싫어했던 철학자가 칸트와 헤겔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 헤겔을, 그죠? 싫어했고, 그 다음에 또 하이데거도 뭐 취급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시간성에 보면 유사성이 하나씩 조금씩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르그송의 오늘날의 그 당시 하이데거 시대까지의 시간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죠? 그러한 시간관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동시에 역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로이피 도이틀리히, 그게 뭔가 하면 칸트의 시간관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명백하게 밝혀진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칸트랑 베르그송,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공통점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들레즈의 시간성에서도 결핍되어 있는 게 뭐예요? 현존재에, 그러니까 철학자가 서 있는, 해석자가 서 있는, 관찰자가 서 있는 그 존재론적 관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성에서요. 아무리 많은 걸 끄집어내려 그래도 그 존재론적 분석은 거기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마치 관찰자처럼 자기가 물리 대상을 연구하듯이 시간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관이 나타나죠. 베르그송의 시간관. 영화 이론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의 시간성은 철저히 생성의 존재론에 의존하고 있고, 그 생성의 존재론은 언제나 땡땡서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강도로부터, 새로운 영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창조적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칸트의 존재론적인 근본 방향이 모든 새로운 질문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칸트 역시도 그 시대의 관점에서 새로운 다양한 철학의 문제들에 응답했고, 그가 업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시간관의 관점에서는 그리스적인 시간관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론적인 전승을 해체하는 실행에서야 비로소 존재 질문은 그것의 진정한 구체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는 이런 해체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거기에서 뭐가 결여되어 있는지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체의 실행 안에서 그 존재 질문은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의 필수 불가결성, 운음갱리히카이트, 필수 불가결성에 대한 완전한 증명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래서 이 질문을 반복해야 될 어떤 그 발언의 의미를 실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한테서나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나 베르그송한테서 다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 질문에 대한 현존재의 역사성과 시간성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을 자기는 해체적 읽기를 통하여 고대 존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성을 올바른 시각 안으로 돌려놓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태 자체가 깊이 감싸여 있는 Die Sache selbst tief eingefühlt ist입니다. 이거는 자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그죠? 나오는 121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 자체가 깊이 감싸여져 있는 이 영역에서의 모든 연구는 그 결과물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깊이 감싸여져 있는 그것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는 자기 자신의 결과물에 대하여 자신한다든지 과신해갖고 과대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은 가능성 앞으로 강요하기 때문인데, 어떤 가능성인가 하면은, 자,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그것으로부터 길어내 줄 수 있는 바로 그 보다 근원적인 보다 보편적 지평을 열어 밝히는 그런 가능성 앞으로 이런 질문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태를 따라가 보자, 이 말이야, 하이데거는. 자, 그런데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마련될 때에야 비로소 진지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획득과 더불어서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뭔가 하면은 비로소 다시
존재에 대한 질문이 일깨워지고, 그 다음에 어떤 통제 가능한 대결의 장이 획득될 때라야 이러한 가능성, 그게 그 가능성이 앞에 거죠. 바로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지평을 열어 밝힐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협의가, 그죠? 진지하고 긍정적인 획득과 더불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능성이 어떤 건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재밌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6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이데거가 참 이렇게 길어 올려집니다. 서문 이제 7절 들어가면 현상학적 방법 끝나면 거의 끝납니다, 여러분. 서론이 이렇게 길어요. 아인라이퉁이. 자, 7절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첫 번째는 현상이라는 개념하고, 두 번째는 로고스의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합친 현상학의 예비 개념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은 세 개의 또 작은 절로 또 구성되어 있어요. 7절의 제목이 뭐냐? Die phänomenologische Methode der Untersuchung, 연구의 현상학적 방법. 재밌죠, 여러분? 자, 이제 하이데거를 따라갑니다. 자, 이 연구의 주제적 대상, 곧 존재자의 존재, 혹은 존재 일반의 의미, 이 대상을 잠정적으로 특징 짓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이미 그것의 방법이 앞서 그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맞죠? 그 방법이 이제 뭔가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연구의 방법. 자, 존재자로부터 존재를 구별 부각시키고 Die Abhebung des Seins vom Seienden, 두 번째, 존재자 자체를 엑스플리카지온, 해명하는 이 두 가지는 존재론의 과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존재론의 과제죠. 그런데 이 존재론의 방법은 최고의 정도로, 최고로 미심쩍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어떤 한에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전승된 존재론, 그리고 그러한 존재론들의 시도, 이런 것에서 어떤 충고를 구하고자 하는 한에 있어서 존재론의 방법은 미심쩍은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야? 사람들이 어디에서 충고를 구해? 바로 역사적으로 전승된 존재론과 그러한 시도들에서 어떤 충고를 구하고자 할 때, 이건 뭐 말이에요? 고대 존재론에 의존해서 그 방법론의 답을 찾으려고 할 때는 미심쩍은 상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이런 고대 존재론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존재론이라는 전문 용어가 이 연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폭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의 방법을, 그러니까 연구의 방법이겠죠. 그 연구의 방법을, 그것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 안에서 해명하려는 그 모든 길은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 금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증명해 나가는, 그 역사를 추적하는 것에 있어서 그 방법을 해명하는 것. 그러니까 고대 존재론의 그러한 형이상학을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방법을 해명하는 이런 길은 스스로로부터 금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존재론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함과 더불어서 또한 다른 학문 분과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특정한 철학적 학문 분과에 이 단어가 말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디스플린이 뭐야? 디스플린이잖아, 영어로. 그러니까 학문분과가 있어. 학문분과. 다양한 뭐 생물학, 사회학, 다양한 학문, 역사학, 다양한 학문분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학문분과들의 하나의 학문분과로서 이 존재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존재론이라는 건 뭐야? 기초존재론은 다양한 학문의 하나의 종류가 아니야. 마치 후스를 연상시켜. 자기는 자기의 현상학 역시도 하나의 학문에 어떤 속하는 게 아니라 보편학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후설도. 그런데 하이데거 역시도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의 하나의 이 존재론이 기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모든 학문 분과의 토대를 이루는 거지. 그래서 모든 학문들이 여기로부터 출발하고 여기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되는 그런 기초 존재론적인 보편적 존재론이지 무슨 개별 학문 분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하이데거의 이야기는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주어져 있는 학문 분과의 과제가 충분하게 충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오히려 사태적 필연성 안에서 특정한 질문의 사태적 필연성으로부터 그리고 사태 자체로부터 요구되는 그러한 어떤 취급 방법으로부터 어쨌든 하나의 학문 분과가 발전되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학문은 어떤 특정 학문으로 규정되기보다는 사태 자체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전되어 나오는 뭐 학문 분과라고 이야기하자면 그런 학문 분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 존재론, 존재 일반의 의미를 다루는 자기의 기초 존재론은 굳이 학문 분과를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사태 자체로부터, 그죠? 사태 자체와 사태의 필연성으로부터 길어 올려지는 발전되는 그런 학문 분과 정도로 간주되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주도적인 질문과 더불어서 Steht die Untersuchung bei der Fundamentalfrage der Philosophie überhaupt? 자, 철학 일반의 근본적인 질문 곁에 이 연구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 의미에 대한 주도적 질문과 함께. 이해가 되죠? 철학 일반의 근본적인 질문 곁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취급 방식이 바로 페노메놀로기쇼, 현상학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연구의 이 질문의 취급 방식이 바로 현상학적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이 논문이, 이 연구가 하나의 관점이라든지 하나의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학적인 취급 방식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로써 하나의 관점, 서 있는 지점을 슈탄트풍크트, 하나의 관점, 그 다음에 하나의 방향, 리히퉁, 그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논문이. 왜냐하면은 이유가 뭔가 하면 현상학은 어떤 관점이나 방향을 주는 그런 양쪽의 어느 한쪽도 아니고 또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한에서 현상학이라는 것은
방향을 준다든지, 슈탄트pun크트 서 있는 지점을 정해 준다든지, 리히퉁 방향을 주는 그 두 가지 다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관점이나 아니면 서 있는 지점이나 그러한 방향으로 이 연구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학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선적으로 방법의 개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방법의 개념.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밝히고 존재 일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현존재 분석론의 예비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시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그런 과정들의 연구의 방법이 바로 현상학적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요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이라는 표현은 방법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의미하며, 그리고 이 현상학이라는 표현은 바로 철학적 연구의 대상들을 철학적 연구의 대상들의 사태적인 무엇을 특징 짓는 게 아니야. 무엇과는 관계가 없고, 이 현상학이라는 그 표현은 바로 이 철학적 연구의 대상들이 어떻게와 관계되어 있는 거야. 바스와 관계된 게 아니라 어떻게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야? 방법과 관계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방법의 개념이 점점 더 진실되게 참답게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그 다음에 이 방법의 개념이 학문의 원칙적인 필적을 점점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이 방법의 개념은 그만큼 더 근원적으로 사태 자체와의 대결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만큼 더 우리가 기술적인 한트그리프, 기술적인 취급 방법이 한트그리프도 조작법, 그러니까 손으로 쥐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취급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취급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만큼 더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이런 취급 방법, 조작법은 또한 이론적인 학문 분과들에서는 그것에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학문 분과들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취급 방법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 방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이라는 이 칭호는 여기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Der Titelphänomenologie drückt eine Maxime aus, die also formuliert werden kann, zu den Sachen selbst. 그 유명한 zu den Sachen selbst, 사태 자체로. 그죠? 자, 현상학이라는 이 칭호는 그러니까 사태 자체로라고 공식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경률, 하나의 준칙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사태 자체로. 이 현상학의 칭호는 자기가 사용하는 자기의 존재와 시간의 연구의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이 현상학적 방법은 사태 자체로로 공식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준칙을 표현하는 게 바로 현상학이라고요. 그런데 이 현상학은 다양한 것에 반대를 해. 뭐에 반대하는가 하면은
모든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구성들에 반대하고 우연한 발견물 이런 것에 반대하며, 그 다음에 외관상 증명된 것으로 보이는 개념을 물려받는 것에 반대해. 그리고 또 자주 여러 세대를 통하여 문제로서 널리 알려져 왔던 그런 가상의 질문들에 반대를 해.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에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사태 자체로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훗설과의 연관 안에서 나타납니다. 존재와 시간이 1927년도에 출간되었고요. 그 전에 하이데거는 훗설의 제자로서 그의 무수한 훗설 아래에서 공부를 했고 무수한 연구 자료들을 물려받았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사태 자체로는 하이데거가 표현을 이러한 존재론과의 연결점 안에서 표현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훗설이 1901년에 출간한 논리연구, 이 뒤에 논리연구에 대한 엄청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913년에 출간한 이념들 1에서 사태 자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태에 대하여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것은 사태와는 동떨어진 그 모든 판단들, 사태에 대한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판단들은 사태와 동떨어진 선입견을 배제하고, 이해가 돼요? 배제하고 언제나 사태 자체로 거기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어떤 현상학의 이념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 자체로 되돌아가서 거기로부터 그러한 이념들을 구축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훗설 역시도 사태 자체로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 사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도는 이 사태는 어쨌든 훗설에게서는 최초의 순수 논리학을 이야기할 때는 개념이나 명제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발전된 논리 연구나 이념들, 여기에서는 특히 의식의 대상과 의식작용의 그러한, 그죠? 노예마 노예시스의 관계에서 이 사태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향성의 관계 안에서 사태 자체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입견들을 배제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 자연적 태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자명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태도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사태 자체, 의식 안으로 들어온 그 대상에 대하여 눈을 돌리고 이런 것하고 관계되어 있었다고, 사태가. 그런데 하이데거한테서는 사태 자체가 뭔지 알아요? 하이데거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거라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건가 하면은 앞에서도 이미 한번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의 존재자가, 그죠? 아인의 자이엔데, 아인 자이엔데스 짜이크트 지히 안 지히 젤프스트 아우스 지히 젤프스트. 이해가 돼요? 이게 뭐야? 하나의 존재자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여주는 거. 이해가 돼요? 그게 사태야, 여러분. 사태는 언제나 존재와 현존재의 존재 방식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존재가 어떻게 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지, 그거로부터 드러나는 사태 자체. 이해가 돼요? 이런 관점에서 이 사태 자체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훗설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변형되어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러한 현상학은 뭐야? 공중에 붕 떠 있는 구성, 이런 것들 거부하고, 우연한 발견물들 거부하고, 외관상 증명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개념들을 물려받는 것에 거부하고, 여러 세대를 거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문제로서 그렇게 퍼져나갔던, 확장되어 왔던 그러한 가상의 질문들에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준칙은 그러나, 하지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엘비던 뭐죠? 반박하고 싶어 할 것인데, 자, 이 준칙, 그러니까 사태 자체로라고 하는 현상학의 구호, 이 준칙은 풍부히 자명한 것이며, 더욱이 모든 학문적 인식의 원칙을 표현하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통찰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왜 이 자명성이 명백하게 어떤 연구의 칭호, 호칭 안으로 명백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이유를 통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자명성이 명백하게 연구의 그러한 티텔 배짜이 희누, 뭐죠? 어떤 칭호 안으로 명백하게 수용되어야 되는 이유를 통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관건이 되는 것은 자명성이에요, 여러분. 자명성. 그런데 이 자명성은 우리가 바로 이 연구의 진행 과정을 아우프헬룽, 해명하고 밝히는 그런 것을 위하여, 이것이 중요한 한에 있어서만, 그런 한에서만 우리가 가까이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자명성이에요. 이 자명성은 끝까지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에 있어서 뭐죠? 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한에 있어서만 이거를 다룰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하이데거가. 여러분, 자명성은 상당히 안 좋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이데거한테서는. 자명성은 뭐야? 자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주제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자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재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존재는 어디에나 있고 개나 소나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학적 방법, 학문에 있어서 다양하게 자명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이데거는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우리는 현상학의 성개념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엑스포니렌, 이러한 현상학의 앞선 개념, 선개념을 드러내고 노출시켜서 이런 것들을 개진하는 쪽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은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데거의 견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그 말은 모든 학문적 인식의 원리의 표현이야. 자명한 건, 그죠? 사태 자체로라는 거. 개나 소나 다 사태 자체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학문의 이념이자 보편 학문의 이념이에요. 이것은 후설에게 있어서 그런 점에서 특정한 자명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이데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사태 자체가 두 사람에게서 다르게 나갑니다, 여러분.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 표현은 두 가지의 베스탄트 슈티커, 구성 요소를 갖는데, 첫째가 페노멘, 현상이고, 둘째가 로고스야. 그런데 이 두 개는 그리스의 전문 용어로 소급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이노메논, 그리스어로, 두 번째가 로고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외면적으로 취해서 보면 이 현상학이라는 칭호는
테올로기 신학, 비올로기 생물학, 조지올로기 사회학과 유사한 방식으로 형성되었어. 이것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이런 이름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는데, 바로 신에 대한 학문, 비센샤프트 폰 고트, 그 다음에 비센샤프트 폰 레벤, 이게 뭐예요? 폰 리벤, 뭐예요? 생명에 대한 학문, 이게 생물학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센샤프트 폰 데얼 게마인샤프트, 공동체에 대한 학문, 이건 뭐야? 사회에 대한 학문이죠. 사회학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것과 같이 현상학이라는 것도 그러면 뭐냐? 현상에 대한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따라서 비센샤프트 폰 덴 페노메논, 그게 이게 뭐겠어? 페노멘이 독일어로 현상이고, 페노멘은 이걸 하면은 복수로 en을 붙입니다. 그래서 현상들에 대한 학문이 바로 현상학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 현상학의 선 개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인가 하면은 이 칭호의 두 가지 구성 요소, 곧 현상과 로고스라는 이 구성 요소와 함께 의도되고 있는 바로 그것을 특징 지음을 통해서, 이해가 됐죠? 그것을 특징 지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된 뭐죠? 현상과 로고스로 구성된 바로 그 이름의 의미를 픽시룽, 고정시키는 것을 통해서 명백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단어 자체의 역사는 추정상 볼프의 학파에서 발생했는데,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크리스티안 볼프가 누구야? 칸트는 이 볼프가 없었으면 칸트의 철학은 상당히 불완전하게 완성됐을 겁니다. 볼프는 사실은 라이프치히와 더불어서, 이 재밌죠 이런 이야기들은. 라이프니츠와 더불어서 예도가 몇 년 동안 기거했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의 주변에서 활동을 한 자들이 있어. 이해가 돼요? 그래, 여러분들 라이프니츠는 다 알잖아. 보편 이성, 합리론의 어떤 대가죠, 그죠? 그런데 이 볼프는 이러한 라이프니츠는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해서, 이름도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볼프도 바로 그 옆에 루터 대학교라고 이름 알려진 할레 대학교에서 활동했다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볼프는 이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아주 집대성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세와 고대 철학의 일반적 개념들을 집대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개념들을 아주 탁월하게 번역해 놓은 자로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규정론을 또 만들었어. 베슈틴몽, 여러분. 독일어에서 여러분 규정 그러잖아. 칸트건 헤겔이건 간에 얼마나 많은 베슈틴몽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사태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그런 철학자였어요, 볼프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볼프는 라이프니츠보다 한 세대 늦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주 40년까지는 아니야. 하여튼 한 20-30년 빨라요 라이프니츠가. 그 뒤에 이제 볼프가 태어났어. 1679년도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00
1750년대에 죽었으니까 어쨌든 칸트가 이 볼프의 철학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그 중세 철학에서 에센치아라든지 또 뭐야, 본질과 엑시스텐치아, 실존, 이런 개념들도 다 독일어로 다 번역해갖고 철학을 아주 토대를 튼튼히 한 사람이야, 볼프는. 여러분. 그럼 이쪽으로 또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어쨌든 이 현상학이라는 개념은 후설 거도 아니고 헤겔도 아니야. 헤겔의 개념과 뭐야, 후설은 물론 다른 방식으로 현상학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학은 하이데거도 후설과 다르게 갑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7장에서 1, 2, 3이 있는데, 첫째가 현상의 개념을 다루고, 둘째가 로고스의 개념, 셋째가 현상학의 성개념 해갖고 이제 자기의 현상학적인 방법을 해석학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재밌었죠. 그러니까 이 현상학의 개념은 볼프의 학파에서 나왔는데, 이건 여기에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원학적으로만.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시리즈 강좌는 계속 듣다가 보면은 학문하는데 빠져갖고 앞에서 강의를 하는 이 예도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는 분들도 좋아요를 까먹고, 그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좋아요는 예도가 강의를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원의 표시겠죠. 도움을 받으신 분은 그런 분에 한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꼭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사막의 철학자 예도TV, 예도를 꼭 후원해 주시고, 예도TV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